저는 오늘 3시간 정도 시간 가지고 공정거래 파트 관련해서 리걸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뭐 이렇게 명단을 쭉 보니까 아마 법무나 준법 뭐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이게 그 컴플라이언스 업무라는 게 사실은 명확한 실체나 이런 것들이 잘 손에 잡히듯이 이렇게 와닿는 분야가 좀 아니어서 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한도, 또 제가 많이 봤던 기업들 또 사건들 기초로 해가지고,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할 때 법무 담당자로서 공정거래 파트에 관련해서 이런 부분은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부분 위주로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한번 그 타임테이블로 옛날에 있었던 남양유업 갑질 사건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게 2006년도에 처음에 일어났었던 사건인데, 2006년도에 이제 특정 대리점 밀어내기 관련해 가지고 신고가 있었고 시정명령이 부과됐는데, 해당 대리점이 2009년에 손배 청구 소송에서 승소를 합니다. 근데 그 또 13년에 이르러 가지고 피해 대리점 협의회가 다시 공정위에 또 신고를 하고 검찰 고소가 이어지고 언론을 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도 압수수색을 했고 편의점에서도 뭐 불매 운동을 하는 등 이렇게 압박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표이사님께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 하셨고 법안도 이렇게 논의가 됐어요. 그래서 공정에서 남양유업에 대해서 다시 조치를 했는데, 또 대리점이 그 조치를 기초로 해가지고 손해배상 소송 제기했죠. 그 이후에 이제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가 있었고, 검찰 그 고소 취하가 있었지만 형사 판결이 결국은 선고가 됩니다. 그래서 기소자 모두가 유죄가 인정되고, 뭐 벌금, 회사는 벌금, 대표이사는 징역형이 선고가 되는 이런 일련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불매운동이 일어나면서 남양유업이 이제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모두 적자로 돌아서게 되고, 대법원이 판결을 했지만 그 판결 내용에 대한 반감으로 남양유업에 대해서 불매운동이 다시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공정위 국정감사가 다른 주제를 기초로 해가지고 이어지면서 공정위가 재조사를 하고 쭉 이렇게 계속 보도가 나게 돼요. 아까 보셨지만 2006년에 처음으로 시작된 사건이 2019년까지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무려 10몇 년의 시간 동안 이 갑질이라는 프레임에 쌓여가지고 남양유업이 상당히 고초를 겪었던 거죠. 그래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만약에 2006년에 공정위가 어떤 시정명령을 했던 그때 전사적으로 이제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하는 거를 좀 추진을 하고 강화를 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러면 그 이후에 일련의 흐름의 과정에서 나왔던 그런 모든 이슈들을 좀 사전에 차단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거는 아까 그 경위에서도 보셨지만, 이 공정거래 사안이 이제 더 이상은 그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무부서가 돼서 공정거래법 집행과 관련된 사안이라고 좀 보기가 어렵고, 민사사건, 형사사건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현대자동차가 기술자료 유용행위와 관련해서 BJC라는 회사와 관련해서 기술 탈취 분쟁이 있었는데, 유관부서가 중기부의 분쟁조정중재위원회가 이때 관여를 했었고, 공정위가 조사를 했었고, 특허청도 아이디어 도용을 이유로 해가지고 부경법 내용을 기초로 해가지고 시정 공고를 했었고, 법원도 어떤 판단을 내렸었고, 그에 기초해서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컴플레이너, 그러니까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 제가 이제 흔히 있는 이제 공격자라 그러는데, 공격자는 이제 더 이상 공정위만 바라보지 않고 여러 법적 툴을 쓸 수 있는 도구들이 많이 생겼고 실제로 그렇게 분쟁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뒤에서 이제 공정위 업무 계획이나 이런 것들 좀 말씀드릴 텐데, 거기도 보면 점점 더 이제 지자체나 이런 쪽으로 뭐 조정이라든지 분쟁 조정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을 이첩한다든지 하는 형태로 여러 가지 툴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공정위뿐만 아니라 항상 여러 유관기관들이 관련이 되면서 항상 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좀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퓨테이션 리스크가 굉장히 현실화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적으로 불매 운동이 일어나든지 실적 하락이 된다든지 갑질 기업으로 네이밍이 이루어진다든지 하는 형태로 해서 기업 존립이 위태로워지거나 경쟁력이 약화가 됩니다. 요즘 그 ESG가 화두잖아요. ESG 뭐 Environment랑 Social Governance 뭐 이런 개념인데 ESG도 결국은 그 기업의 어떤 사회적 책임 이행 정도를 특정을 평가해가지고 그게 투자 결정까지도 고려가 되는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레퓨테이션 리스크라는 게 비단 뭐 국민적 불매운동뿐만 아니라 그런 투자자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해당 기업이 얼만큼 투자를 해야 될 만큼의 가치가 있는지로서도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컴플라이언스 업무가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실된 레퓨테이션가 장기화가 되면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신뢰도가 또 약화되고 거래처와의 관계도 악화가 되죠. 그리고 개선에 상당한 시간 및 금전적 비용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 분쟁 조정 사건이나 사건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한 개 대리점하고 거래 관계에 있어서 분쟁이 생겼을 때 저희가 이제 들어가 가지고 대응을 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회사분들한테도 그렇게 주지를 시켜드리고 말씀을 드려요. 뭐냐면 나와 거래하는 모든 대리점이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보면 된다. 신고는 한 업체만 제기한 거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위에 이제 잠재되어 있는 리스크가 현실화됐을 경우에는 모든 대리점들이 똑같이 이슈를 제기할 거다라는 형태로 그 말씀을 드리고 그에 따라서 대응 방안도 모색하고 제도 개선도 모색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저희 법인에서 최근에 여러 회사들한테 뉴스레터를 보낸 건데 이 컴플라이언스 관련해 가지고 이사의 책임을 강조하는 형태로 대법원 판례가 굉장히 엄격해지고 있어요. 이게 그 담합행위가 있었던 그 사건에서 그 대표이사가 과연 그 담합을 차단하기 위해서 어떤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을 했는가, 그걸 구축하지 않았을 때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판시를 한 사안입니다.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취지의 판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나왔던 이 판례는 굉장히 대표이사의 책임을 굉장히 강조하고 엄격하게 봤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기간에 걸쳐서 조직적인 가격 담합이 있었다. 근데 그 관련 임직원들이 대표이사들한테서 어떠한 제재나 견제도 받지 않았는데 이거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거나 담합 가능성에 대비해서 주의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이런 가격 담합 등 산업 특성상 담합이 매우 유인이 높은데 이 회사는 가격 담합 등 위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 그리고 이런 그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그 감시 감독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거라고 볼 수 있다. 그거는. 그리고 대표이사가 나름 이제 항변을 하는 거죠. 내가 구축했다고 주장하는 내부 회계 관리 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회계 분야에 한정된 거고 규정 내용이 너무 추상적 포괄적이다. 따라서 이게 가격 담합을 가격 담합을 막는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유효한 수단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봐서 대표이사의 회사에 대한 주주대표 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이 됐습니다. 문구만 보더라도 굉장히 엄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회적인 어떻게 보면 스탠다드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주들이 대표이사를 상대로 해서 주주대표 소송을 이렇게 제기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이런 담합 같은 이슈는 여러 유관기관들에서 제재를 받게 되고 그에 따라서 부담하게 되는 과징금이라든지 손해배상 규모도 크기 때문에 이런 것을 봤을 때 그 대표이사의 컴플라이언스 준수와 관련한 의무 이행 정도는 훨씬 더 엄격하게 이행이 돼야 된다라는 점에서 이 판결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